어머니, 주제 좀 아세요. 이 집에서 어머니는 그냥 가정부잖아요. 40년을 자식 하나에 목매며 살아온 한 여자의 일생이 며느리의 그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 한마디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서초동 80평 빌라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던 금내의 거친 손등 위로 차가운 분노가 내려앉습니다. 평생을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생선 비늘을 긁어내며 일군 거대한 제국을 아들을 위해 통째로 내어주었건만 돌아온 것은 식탁 귀퉁이에도 앉지 못하는 식모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무시하며 짓밟고 있는 그 초라한 노인의 진짜 정체를 말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닫혀있던 금리의 붉은 장부가 다시 펼쳐지려 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신다면 언제나 행복함과 즐거운 일만 가득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2026년 1월의 어느 저녁 서초동 대저택 현관 앞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른 뺨을 때리는 소리가 고요한 주택가에 메아리 쳤어요. 바닥에 쓰러진 여자는 40대 중반의 세이였습니다. 그녀의 볼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휘둥그레져 있었죠. 세이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뺨을 감싸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이 앞에 선 노년의 여인은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은빛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어요. 허리는 꼿꼿이 펴져 있었고 턱은 당당하게 치켜들려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그 눈빛은 마치 심판자의 것 같았죠. 그 여인은 바로 금례였습니다. 불과 2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집에서 가정부 노릇을 하던 그 초라한 노인이었어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대리석 바닥을 기어다니며 닦던 사람. 며느리에게 개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고개 한번 제대로 들지 못하던 그 불쌍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금례는 세이를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그것은 세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소심하게 눈치만 보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으로 상대를 내려다보는 포식자의 얼굴이었죠. 3년이야. 3년 동안 네 밑에서 종살이를 했어. 근데 말이야,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 세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현관 계단에 서 있던 남편 민호도 넋이 나간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저 멀리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대저택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같은 집 새벽 5시 금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닳아서 뭉툭해진 칫솔이 들려 있었어요. 무릎 밑에는 얇은 행주 한 장이 깔려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대리석의 냉기를 막을 수 없었죠. 바깥 기온은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창문 너머로 가루 같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며느리 세이가 전날 밤 일부러 쏟아놓은 와인 자국을 지우고 있었어요. 세이는 친구들과의 파티에서 돌아온 뒤 붉은 와인을 거실 바닥에 흘리고는 자신이 아끼는 향수까지 뿌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듯이 말했었죠. 내일 아침까지 깨끗이 닦아놓으라고요. 금례의 무릎은 관절염으로 욱신거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팠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바닥을 문질렀습니다. 칫솔로 대리석 결 사이사이에 스며든 와인 자국을 긁어내고 베이킹 소다를 뿌렸다가 다시 걸레로 닦아내기를 반복했어요. 1시간이 넘도록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사각사각 실크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내는 급히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움츠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세희가 분홍색 실크 가운을 걸치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 하나의 가격이 금내의 한 달 용돈보다 비쌌어요. 손톱에는 어제 받은 네일아트가 반짝이고 있었고 손목에는 금방 산 명품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세희는 바닥에 엎드려 있는 금내를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는 금내가 방금 닦아놓은 바닥 위를 일부러 천천히 걸어갔어요. 슬리퍼 바닥에 묻은 물기가 대리석 위에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금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세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세희가 주방으로 사라진 뒤에야 금내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억누른 분노와 서러움이 촉촉하게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금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다시 칫솔을 들었습니다. 세희가 남기고 간 슬리퍼 자국을 지우기 위해서였죠.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거울에 금내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낡은 회색 앞치마를 두른 초라한 노인. 손에는 더러워진 칫솔과 걸레가 들려 있었고 낡은 고무 슬리퍼를 신은 발은 추위에 퉁퉁 부어 있었어요. 금내는 거울 속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서금내.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아들에게는 그냥 엄마였고 며느리에게는 성가신 시어머니였으며 손주들에게는 냄새나는 할머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분명 이름이 있었어요. 서금내. 한때 남대문 시장에서 큰 손으로 불렸던 여자. 맨손으로 시작해서 건물 세 채를 일궈낸 여장부. 하지만 지금 거울 속 모습은 그저 늙고 지친 가정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른 새벽에 누가 찾아온 걸까요? 금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금내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초인종을 누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혹시 며느리가 시킨 택배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어요. 화면 속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가슴에는 가전제품 수리업체 로고가 붙어 있었고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죠. 금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시간에 수리기사가 올 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화면 속 여성이 고개를 살짝 들어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금내의 눈이 커졌어요.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오 여사였죠. 금내는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오 여사가 능숙하게 안으로 들어오며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작업복 안쪽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금내야, 이거 받아. 오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에 있는 금내 소유 빌딩의 임대 수익 보고서였죠. 금내는 서류를 훑어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임대료 수입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숫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이 집을 열 채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금내는 이 돈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는요. 오 여사가 금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금내야,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벌써 3년째잖아. 금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 여사의 물음이 가슴 깊숙이 박혔거든요. 3년. 3년 동안 금내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고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무시당하고 손주들에게 천대받으면서요. 오 여사가 금내의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갈라진 손가락, 거친 굳은 살. 오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이게 뭐야? 내 손이 왜 이래? 금내는 손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오 여사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 여사는 금내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금내, 너 40년 전에 어떤 여자였는지 잊어버렸어. 남대문 시장에서 독종이라고 불리던 여자가 누구였는데. 생선 장수들도 너한테는 함부로 못했어. 트럭 기사들도 너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다고. 금내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오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잊고 있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어요. 맞았습니다. 금내는 한때 그런 여자였죠. 새벽 3시에 시장 문을 열고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키던 여자. 빚쟁이들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여자. 그 악착 같은 근성으로 맨손에서 시작해 건물 세 채를 일궈낸 여자였습니다. 오 여사가 금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지금 너 좀 봐. 며느리한테 개 취급받으면서 바닥이나 닦고 있잖아. 자식한테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 몰라. 40년 전 시장 바닥 독종 서금내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은 거야. 그 말에 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 여사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금내는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키우며 의대까지 보냈어요. 병원 개원 자금도 대주었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 주었죠. 그렇게 평생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냉대와 무시뿐이었습니다. 금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봐. 민호가 원래 착한 애였어. 세희한테 휘둘리는 거야. 조금만 더 지켜보면 정신 차릴 거야. 오 여사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3년을 기다렸잖아. 3년 동안 뭐가 달라졌어? 아들이 엄마한테 뭘 해줬어? 며느리가 뭘 달라졌냐고. 금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 여사의 말대로였거든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거실 소파에 앉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식탁에도 앉지 못하고 부엌 구석에서 밥을 먹어야 했죠. 오 여사가 품에서 작은 손거울을 꺼내 금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봐. 내 얼굴 좀 봐. 금내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어요. 푹 꺼진 눈, 깊게 패인 주름, 핏기 없는 입술. 3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시들어버린 얼굴이었죠. 금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오 여사가 금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금내야, 이제 그만해. 3년이면 충분히 확인했잖아. 아들이 어떤 놈인지, 며느리가 어떤 년인지. 더 이상 뭘 보려고 그래. 금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년간 꾹꾹 눌러왔던 분노였습니다. 서러움이었습니다. 억울함이었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금내는 황급히 서류 봉투를 앞치마 안쪽에 숨겼습니다. 오 여사도 재빨리 공구 가방을 들고 수리기사 행세를 시작했죠. 세희가 계단을 내려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 새벽에 누구야? 금내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정숙이 수리기사입니다.
예약이 밀려서 새벽에 왔다고 하네요. 세인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오 여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오 여사는 능숙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세인은 콧방귀를 뀌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오 여사가 떠나기 전 금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올게. 그때까지 결심해.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면 다시 살 거야. 오 여사가 떠난 뒤 금내는 한참 동안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 안쪽에 숨긴 서류 봉투가 가슴을 눌렀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금내. 금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요. 거울 속에 초라한 노인이 금내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 같은 것이었죠. 그날 밤 금내는 다용도실 옆 자신의 쪽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태블릿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테헤란로 빌딩의 법적 분쟁 서류가 떠 있었죠. 금내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낮에는 무시당하는 가정부였지만 밤에는 달랐어요. 금내는 밤마다 이 태블릿으로 자신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남의 유령이라고 불렀어요.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을 처리하는 신비로운 건물주였죠. 금내는 변호사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세입자와의 분쟁을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하는 내용이었어요. 손가락이 느리게 움직였지만 그녀의 판단은 날카로웠습니다. 30년 넘게 장사를 하며 단련된 사업 감각은 녹슬지 않았죠. 메시지를 보낸 뒤 금내는 태블릿을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이 태블릿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오 여사뿐이었어요. 아들도 며느리도 손주들도 몰랐죠. 금내는 3년 동안 완벽하게 가정부 행세를 해왔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자처했을까요? 금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였어요. 아들 민호가 금내에게 말했죠.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요. 금내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금내가 이 집에 들어온 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세인은 금내를 손님이 아닌 가정부처럼 대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심부름이었죠. 설거지 좀 해주세요. 빨래 좀 널어주세요. 금내는 기꺼이 도왔습니다.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요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바닥 닦기, 화장실 청소, 정원 관리까지. 금내는 어느새 이 집의 가정부가 되어 있었어요. 아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금내를 대했죠. 금내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3년만 더 지켜보자고요. 아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혹시 며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변한 건지. 그래서 재산을 숨기고 가난한 노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금내는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변했어요. 아니, 어쩌면 원래 그랬는지도 몰랐죠. 쿵쿵쿵.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금내는 황급히 이불을 덮고 자는 척했어요.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손녀 유진이었죠. 15살 유진은 금내의 방을 휙 둘러보더니 코를 막았습니다. 할머니 방은 왜 이렇게 곰탕 냄새가 나? 금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는 척을 계속했어요. 유진은 혀를 차더니 문을 쾅 닫고 가버렸습니다. 금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릴 때는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르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금례는 식구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데웠어요.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금례의 자리는 없었어요. 그녀는 부엌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아들 민호가 신문을 읽으며 말했어요. 엄마, 내 양복 드라이클리닝 맡겨놔. 금례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쓰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이제 곧 끝이니까요. 3년간의 시험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금례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이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안에는 약통이 있었습니다. 라벨을 보니 금례의 혈압약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금례는 자기 약을 자기 방에 두고 있었거든요. 금례는 약통을 열어보았습니다. 알약의 색깔이 달랐어요. 원래 하얀색이어야 하는데 연분홍색이었습니다. 금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아들이 자신의 약을 바꿔치기 한 걸까요? 금례는 황급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 약통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알약 색깔이 바뀌어 있었어요. 금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금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연분홍색 알약을 검색했어요.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금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치매를 유발할 수 있는 수면제였어요. 장기간 복용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심하면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례는 입을 틀어막았어요.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재산 때문일까요? 금례는 온몸이 떨렸어요. 30년 전 기저귀를 갈아주던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열이 나면 병원을 찾아 헤매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지금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바꿔치기 된 약을 주먹에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요. 그녀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서러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이대로 죽을 거야, 아니면 다시 살 거야. 금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어요. 며칠 뒤 저녁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호가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다며 모두를 불러 모은 것이었어요. 금례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거실 한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민호가 화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유럽 크루즈 여행을 가기로 했어. 2주일 일정이야. 세희와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손녀 유진이 소파에서 펄쩍 뛰었어요. 손자 준혁도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세희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기뻐했습니다. 금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가족 여행이라면 자신도 포함되는 걸까요? 3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행이라니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세희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같이 가기로 했어. 엄마가 유럽은 처음이라 엄청 좋아하시더라. 금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우리 엄마. 그것은 세희의 친정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금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나는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어요. 세희가 금례를 돌아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집 지키셔야죠. 금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을 지키라니요. 세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는 이 집의 가정부잖아요. 2주일 동안 집 비우면 누가 화분에 물 주고 누가 개밥 줘요. 가정부.
그 말이 금내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가정부라고 불렀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금내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호야, 나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는 집이나 잘 지켜. 여행은 다음에 가. 다음에.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금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다음에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거든요. 다음에 외식하자. 다음에 영화 보러 가자. 다음에 같이 놀러 가자. 그 다음은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금내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등 뒤에서 가족들의 신나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디를 갈지, 뭘 살지, 뭘 먹을지 이야기하는 소리였죠. 금내는 설거지통에 손을 담근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금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방에서 나는 소리였죠. 금내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틈새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희가 금내의 장롱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내의 눈이 커졌어요. 그 상자는 남편의 유품을 보관하던 상자였습니다. 세희가 상자를 열고 안을 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 금빛 무언가가 들렸어요. 남편의 금리였습니다. 세희는 금리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무게를 가늠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상자 안을 뒤졌습니다. 이번에는 은가락지가 나왔어요. 금내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은가락지는 남편이 평생 끼고 있던 것이었어요. 임종 직전에 금내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죠. 당신, 나 대신 이거 끼고 있어 달라고요. 금내에게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세희가 은가락지를 들고 혼잣말을 했어요. 이거 팔면 명품 백 하나는 살 수 있겠네. 금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의 유품을 팔아서 명품 백을 사겠다고요. 금내는 뛰어들어가 세희의 손에서 유품을 빼앗고 싶었어요. 하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세희가 유품들을 챙겨 안방을 나갔습니다. 금내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고 있는 남편, 금내의 손을 잡고 있는 남편, 마지막으로 눈을 감던 남편. 금내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비명이 새어나올 것 같았거든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3년간 버텨왔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남편의 유품까지 빼앗아가는 거죠. 금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금내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심했어. 이제 시작하자.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금내는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어요. 대신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글픔이 사라지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죠. 40년 전 시장 바닥에 독종 서금례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례가 문을 열자 낯선 노파가 서 있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에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죠. 노파가 금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가정부야.
새 있어. 금내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노파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세희가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노파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어요. 엄마 왔어. 세희가 노파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금내의 눈이 커졌어요. 이 여자가 세희의 친정어머니 이순자였습니다. 유럽 여행에 함께 가기로 한 그 사람이었죠. 금내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차를 들고 거실로 돌아오는데 이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희야, 이번 여행에서 명품 좀 잔뜩 사와야겠다. 내가 보내주는 용돈으로 주식도 좀 하고 부동산도 좀 했더니 요즘 재미 좀 보고 있어. 금내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이순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금내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4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남대문 시장, 새벽 3시, 빈 좌판 앞에서 울부짖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순자, 40년 전 금내의 동업자였던 여자. 금내가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배신자. 그 돈 때문에 금내는 빚더미에 앉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 여자가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어요. 금내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찻잔이 덜컹거렸어요. 세희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차 좀 똑바로 따라요. 쏟으면 어쩌려고. 금내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에 손을 짚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며느리의 어머니로요. 이순자는 금내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금내의 얼굴을 많이 바꿔놓았으니까요. 하지만 금내는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 교활한 눈빛, 그 능글맞은 말투를 잊을 수 없었거든요. 금내는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40년 전 그 배신 때문에 금내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 분유값도 없어서 미움을 끓여 먹이던 날들, 월세가 밀려 쫓겨나던 날들,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저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의 딸이 지금 금내의 며느리입니다. 금내를 가정부 취급하고 남편의 유품을 훔쳐가는 그 며느리요.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았어요. 사기꾼의 딸은 역시 사기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순자가 돌아간 뒤 금내는 자기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복수를 결심하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민호는 자신이 낳은 아들이었어요. 30년 넘게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정말 아들과 등을 질 수 있을까요? 금내는 베개 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호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민호, 금내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민호.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했었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착하던 아이가 어쩌다 이렇게 변한 걸까요? 금내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마른 뒤 금내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을요. 유품을 훔쳐간 것을요. 자신을 가정부라고 부른 것을요. 3년간 당한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금내는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미련을 가질 수 없었어요. 아들은 이미 변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곳까지 갔어요. 금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내 인생을 망친 두 여자가 한 집안이었네. 거기에 배은망덕한 아들까지. 좋아, 한꺼번에 쓸어버리겠어.
금내는 태블릿을 꺼내 오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누군지 알아. 40년 전 그년이야. 잠시 후 오 여사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이순자가. 금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다 끝내버릴 거야. 유럽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금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가족들의 짐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마지막까지 가정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했거든요. 아침 7시 가족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민호와 세희, 손녀 유진과 손자 준혁, 그리고 세희의 친정어머니 이순자까지 5명의 캐리어가 현관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금내는 구석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세희가 금내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2주일 동안 집 잘 부탁해요. 화분에 물 주는 거 잊지 말고 개밥도 제때 줘요. 금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세요. 민호는 금내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은 이미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순자는 금내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구 하나 금내에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족들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금내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울리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금내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보이지 않게 되자 금내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숙이고 있던 고개가 올라갔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금내는 천천히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불을 켰습니다. 파란 불꽃이 활활 타올랐죠. 금내는 허리에 두르고 있던 낡은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입었던 앞치마였어요. 와인 얼룩, 기름때, 세제 자국이 군데군데 묻어 있었죠. 금내는 앞치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앞치마는 3년간의 굴욕이었어요.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새벽,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던 점심, 가정부라고 불리던 모든 순간이 이 앞치마에 담겨 있었습니다. 금내는 앞치마를 불꽃 위에 던졌습니다. 천이 불에 닿자 순식간에 타올랐어요. 주황색 불꽃이 앞치마를 집어삼켰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죠. 금내는 타오르는 앞치마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불꽃이 반사되어 빛났어요. 앞치마가 완전히 재가 되었을 때 금내는 가스레인지 불을 껐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3년간의 가정부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서금내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금내가 현관문을 열자 오 여사가 서 있었어요. 그녀의 뒤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준비됐어.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리무진에 올라탔어요. 차 안에는 옷가지와 화장품, 액세서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금내는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실크 블라우스, 고급 울바지. 금내의 몸에 옷이 입혀질 때마다 그녀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오 여사가 금내의 머리를 정돈해 주었어요. 흐트러진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오 여사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진주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내 거야. 30년 전에 내가 나한테 맡겼잖아. 금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남편이 첫 건물을 샀을 때 선물해준 목걸이였어요.
금내는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진주가 쇄골에 닿았어요. 리무진이 테헤란로의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금내 소유의 빌딩이었죠. 금내는 차에서 내려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만에 처음 오는 것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금내는 당당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최고층 회장실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넓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금내는 회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죽 의자가 몸을 감싸 안았어요. 3년 만에 앉아보는 자리였습니다. 금내는 의자 팔걸이를 쓰다듬었어요.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금내는 서류를 훑어보았어요. 아들 민호의 병원 건물 계약서, 서초동 빌라 등기부 등본, 세이 명의의 신용카드 내역, 3년간 모아온 자료들이었습니다. 금내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젊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지금 당장 서초동 빌라 매각 절차 시작해. 그리고 민호 병원 건물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하고.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금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금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3년간 참았던 것들을 이제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가정부 서금내는 사라졌어요. 강남의 유령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금내와 오 여사는 남대문 시장을 찾았습니다. 해가 지고 상인들이 좌판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 여사가 멈춰서서 한 가게를 가리켰어요. 여기야. 여기가 내 첫 번째 가게 자리였어. 금내는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옷가게가 들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50년 전에는 금내의 생선 가게가 있던 곳이었죠. 새벽 3시에 일어나 트럭에서 생선을 내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손이 얼어붙어도 생선 비늘을 긁어내던 그 시절이요. 두 사람은 시장 안쪽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곰탕집이었어요. 오래된 식당이라 테이블도 낡고 의자도 삐걱거렸죠. 하지만 금내에게는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밥 먹은 게 얼마만이야. 금내가 중얼거렸어요. 오 여사가 곰탕 2그릇을 시켰습니다. 30년 만이지. 우리 여기서 맨날 밥 먹었. 곰탕이 나왔습니다. 뽀얀 국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금내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가 금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금내야, 30년 전 일 기억나.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30년 전 오 여사의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었죠. 빚이 3억이 넘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오 여사의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오 여사의 아들은 그때 겨우 10살이었어요. 사채업자들이 아이 앞에서 욕을 퍼붓고 물건을 부쉈죠. 오 여사가 금내를 찾아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금내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아둔 돈 2억을 오 여사에게 건넸죠. 오 여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끝장이었어. 남편은 자살하려고 했고 나는 아들 데리고 어디론가 도망치려고 했어. 금내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옛날 일이야. 잊어. 오 여사가 금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떻게 잊어? 내 덕분에 남편이 다시 일어섰잖아. 아들도 무사히 컸고 그 은혜를 평생 못 갚아. 금내은 오 여사의 손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자신의 손과 비슷했죠. 두 사람 모두 시장 바닥에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아온 여자들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3년 전에 내가 아들 집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내가 말렸잖아. 그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금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아. 내 말이 맞았어. 오 여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매달 보고서 전해주러 갈 때마다 내 모습이 점점 초라해지는 거 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금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년간 혼자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 여사는 한 달에 한 번씩 수리기사로 위장에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전해주고 금내의 안부를 확인했죠. 오 여사가 곰탕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자. 3년이면 충분히 확인했잖아. 이제 진짜 서금내로 살아. 금내은 오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지기 친구. 힘들 때 손 내밀어준 사람. 3년간 유일하게 금내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었어요. 금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서금내로 살 거야. 두 사람은 곰탕을 나눠 먹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는데 금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 여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노년의 여자가 오래된 식당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죠. 밥을 다 먹은 뒤 오 여사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금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내 거야. 30년 전에 내가 빚 갚고 나서 처음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때 너한테 주려고 샀는데 내가 안 받겠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어. 금내는 금팔찌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디자인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새 것보다 귀했습니다. 금내가 팔찌를 손목에 찼습니다. 오 여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어울린다. 금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어요. 금내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맑았습니다. 오 여사가 금내의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이제 복수 시작이야. 준비됐어.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50년 지기 친구가 곁에 있었습니다.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유럽 여행 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금내는 회장실에서 태블릿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실시간으로 떠오르고 있었죠. 오 여사가 옆에서 화면을 함께 보며 말했어요. 파리 명품 매장에서 또 긁었네. 오늘만 3천만 원이야. 금내는 피식 웃었습니다. 세이는 여행 내내 명품 쇼핑에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자신의 카드가 곧 정지될 줄도 모르고요. 금내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이 명의 카드 전부 정지시켜. 30분 뒤 금내의 태블릿에 알림이 떴습니다. 카드 결제 실패. 금내는 세이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명품 매장 한복판에서 카드가 거절당하는 창피함을요. 실제로 그 시각 파리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세이가 백화점 직원 앞에서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어요. 카드를 4장이나 내밀었지만 전부 거절당했죠. 뒤에 줄 서 있던 손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이는 물건을 내려놓고 황급히 매장을 빠져나와야 했어요. 금내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금내는 변호사와 함께 검찰청을 찾았습니다.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들 민호의 대리 수술 기록과 리베이트 내역이었죠.
3년간 몰래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금내는 담당 검사 앞에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제 아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검사가 서류를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거든요. 민호는 자신이 아닌 다른 의사에게 수술을 맡기고도 본인이 한 것처럼 속여왔어요. 의료 장비 업체에서 리베이트도 받았죠.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금내는 검찰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기 손으로 아들을 고발하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하지만 금내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들이 먼저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 다음 타깃은 이순자였습니다. 금내는 오 여사와 함께 증권가의 한 사무실을 찾았어요. 대형 화면에 주식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오 여사가 자료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순자가 투자한 주식 목록이야. 딸한테 받은 용돈으로 여기저기 투자했더라고. 금내는 자료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순자는 작은 회사들의 주식을 여러 개 사두었어요. 부동산에도 투자했죠. 딸에게 받은 용돈을 불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금내가 펀드 매니저에게 말했어요. 저 주식들 전부 공매도 걸어. 부동산도 내가 더 높은 가격에 사들릴게. 며칠 뒤 이순자의 주식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내의 자금력 앞에서 작은 주식들은 속수무책이었어요. 이순자가 투자한 부동산도 금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바람에 원래 계약이 취소되었죠. 유럽 여행 중이던 이순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주식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순자는 전화기를 붙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희가 놀라서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이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망했어. 주식이 다 망했어. 금내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40년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들고 도망친 여자에게 돌려주는 선물이었어요. 여행이 끝나갈 무렵 금내는 마지막 일을 진행했습니다. 서초동 빌라의 새 주인을 자신이 고용한 대리인으로 세운 것이었어요. 등기부등 본상으로는 전혀 다른 사람 이름이었지만 실제 주인은 금내였죠. 민호병원 건물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도 발송되었습니다. 민호는 아직 이 사실을 몰랐어요. 유럽에서 휴가를 즐기고 있었으니까요. 금내는 회장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가족들이 돌아오면 진짜 심판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오 여사가 옆에 서며 말했어요. 이제 다 됐어. 준비 끝났어.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래.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유럽 여행 마지막 날 금내는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 여사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금내야, 찾았어. 내 남편 유품. 금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세희가 훔쳐간 남편의 금리와 은가락지. 그것들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오 여사가 말을 이었어요. 세희가 중고 명품 거래상한테 팔았더라. 금리는 이미 녹여버렸고 은가락지는 내일 녹일 예정이래. 금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가락지.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어요. 그것마저 녹아버리면 남편의 흔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가자. 금내는 오 여사와 함께 중고 명품 거래상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건물 지하에 있는 가게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유리 진열장 안에 각종 귀금속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50대 남자였어요. 금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죠. 뭘 찾으시는데요? 금리가 은가락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있어요.
주인이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거 있긴 한데 내일 녹이기로 했어요. 은시세가 올라서 금례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금례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얼마예요? 얼마든 줄게요. 주인이 금례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흥정의 여지를 본 것이죠.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말했어요. 500만 원이요. 오 여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바가지예요? 하지만 금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 여사를 말렸습니다. 줄게요. 500만 원. 금례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500만 원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황급히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뒤쪽 금고에서 작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금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 은가락지가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반지였습니다. 하지만 금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것이었죠. 금례는 은가락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찾았어요. 금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매일 끼고 있던 반지였습니다. 임종 직전에 금례의 손에 쥐어주던 그 반지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금례가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던 유품이었어요. 금례는 은가락지를 자신의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지가 손가락에 꼭 맞았어요. 마치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금례는 한참 동안 반지를 바라보며 울었어요. 오 여사가 금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잘했어. 찾았잖아. 금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글픔 위에 단단한 결의가 덮여 있었죠. 가게를 나와 차에 오르자 오 여사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 봐. 서초동 빌라 등기부등본이야. 금례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서초동 빌라의 새 주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준서. 금례가 고용한 대리인의 이름이었죠. 오 여사가 설명했어요. 민호는 아직 몰라. 자기 집이 팔린 줄도 모르고 있어. 돌아와서 깜짝 놀라겠지. 금례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함정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집도 병원 건물도 검찰 수사까지. 민호가 돌아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아들이었으니까요. 금례는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금례는 속으로 물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가락의 은가락지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가 금례의 손을 잡았어요. 금례야, 이제 이틀 남았어. 가족들이 모레 돌아와.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면 모든 것이 끝났어요. 3년간의 인내가 3년간의 계획이 결실을 맺을 것이었습니다. 금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가락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기다려. 이제 곧이야. 금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서 돌아오기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호는 호텔방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무언가 이상했거든요. 카드가 정지되고 병원에서 이상한 연락이 오고 집에 전화해도 어머니가 받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들어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나 좀 도와줘. 우리 엄마 좀 확인해봐. 친구가 서초동 빌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가 민호에게 연락했죠. 야,
너희 집 비어 있어. 그리고 이상한 게 집 앞에 부동산 딱지가 붙어 있던데.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동산 딱지라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민호는 당장 사설 탐정을 고용했어요. 우리 어머니 찾아봐. 서금례, 73살이야. 탐정은 하루 만에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민호는 보고서를 읽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가 테헤란로의 빌딩 회장실을 드나들고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민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빌딩 회장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머니는 재산이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민호는 탐정에게 추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몇 시간 뒤 더 충격적인 보고가 왔어요. 테헤란로 빌딩 소유주가 서금례 명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 병원 건물도 서초동 빌라도 최근 거래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속이고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가난한 척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세희와 이순자를 불러 모았어요. 셋이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순자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 늙은이가 우리를 속인 거야. 처음부터 함정이었어. 이순자는 사기꾼 특유의 감각으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금례가 일부러 가정부 행세를 하며 증거를 모은 것이라고요. 이순자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40년 전 일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금례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까요? 세희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카드도 정지됐고 집도 팔렸다며. 우리 어떻게? 민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걱정 마. 방법이 있어. 민호는 휴대폰을 들고 한국의 정신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서요. 귀국하는 대로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킬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가 치매라고 주장하면 재산관리 권한을 자신이 가져올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약을 바꿔치기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순자도 머리를 굴렸어요. 세희야, 우리도 준비하자. 시어머니가 정신병자라고 주장하면 유리해. 3년 동안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증언하면 돼. 세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녀는 금례를 정신병자로 몰아갈 증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거짓 진술서를 작성하고 가짜 증인도 섭외했죠. 민호는 추가로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어머니 재산 동결 가능해요. 치매 진단만 받으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악당들은 귀국하자마자 금례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을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금례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대화가 금례의 사람에 의해 도청되고 있다는 것도요. 금례는 회장실에서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금례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촉촉했어요. 아들이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요. 괜찮아. 이미 알고 있었어. 금례은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금례는 마지막으로 서초동 빌라를 찾았어요. 이제 자신의 집이 아니었지만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거든요. 3년간 이 집에서 살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서재 금고였죠. 금례는 몰래 집에 들어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민호의 서재 문 앞에 섰어요. 문손잡이를 돌리자 삐걱 소리가 났습니다. 금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서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의학 서적이 빼곡했고 책상 위에는 민호의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금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민호, 세희, 손주들. 행복해 보이는 가족이었죠. 금례만 빠진 가족이었습니다. 금례는 책장 뒤로 다가갔어요. 3년 동안 청소하면서 이 방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장 뒤에 숨겨진 금고의 위치도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죠. 밤마다 민호가 금고를 열 때 누르는 버튼 소리가 금내의 쪽방까지 들렸거든요. 금고 문을 열자 서류 뭉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리수술 기록, 리베이트 내역, 비자금 장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어요. 금내는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그때 낯선 서류가 눈에 들어왔어요. 파란색 표지의 문서였습니다. 금내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어 내려갔어요. 생명보험 증권. 금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보험 자란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서금내, 73살. 사망보험금 20억 원. 수익자 서민호. 금내는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눈이 흐려져서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민호가 어머니 몰래 보험에 가입한 것이었어요. 금례가 죽으면 20억 원이 민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금례는 서류를 더 뒤졌어요.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였어요. 원래 수익자는 금례 본인이었는데 6개월 전에 민호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금례의 서명란에는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금례의 서명이 위조되어 있었죠. 금례의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례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한 것, 치매 유발 수면제를 먹인 것. 민호는 금례를 천천히 죽이려 했던 것이에요.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들어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죠.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20억 원 때문에요. 금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칼로 베이는 것 같았어요. 금례의 머릿속에서 과거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호가 태어난 날 작은 손으로 금례의 손가락을 쥐었던 그 순간, 밤마다 분유를 타서 먹이며 등을 토닥이던 새벽, 열이 펄펄 나면 없고 병원을 찾아 헤매던 밤들, 의대 합격 통지서를 들고 뛰어와 안기던 그 얼굴. 금례는 민호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장사를 하며 아들을 키웠어요. 밤잠을 설치며 돈을 벌었고 자신은 굶어가며 아들 학비를 마련했죠. 병원 개원 자금도 결혼 자금도 모두 금례가 대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죽이려 했어요. 보험금 때문에. 금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나무 바닥이 볼에 닿았어요. 눈물이 흘러 바닥을 적셨습니다. 금례는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금례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금례는 그대로 정신을 잃었어요. 금례가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코에는 산소 튜브가 꽂혀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내야, 정신 들어. 오 여사였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금내가 연락이 안 되자 걱정되어 빌라로 찾아갔던 거예요. 서재 바닥에 쓰러진 금내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죠. 금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여사의 얼굴이 보였어요. 금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민호가 날 죽이려 했어. 오 여사가 금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아. 서류 봤어. 내가 다 가져왔어. 금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40년 헌신의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한 것. 보험금 20억 원에 목숨이 팔린 것. 금내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병실에는 금내의 흐느끼는 소리만 가득했어요. 오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금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금내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금내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오 여사는 보호자 의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만 희미하게 들렸죠. 금내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이 욱신거렸습니다. 금내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직 어두운 하늘이 보였습니다.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이었죠. 금내는 손가락의 은가락질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어요. 금내는 반지를 빼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희미한 병실 불빛에 은빛이 반짝였어요. 여보, 나 잘못 키운 거야. 금내는 속삭이듯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금내는 민호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어요. 원하는 건 다 들어줬고 힘든 건 다 대신 겪어줬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좋은 엄마라고 생각했습니다. 금내는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민호가 초등학교 때 친구와 싸워서 상대 아이를 다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금내는 상대방 부모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민호에게는 아무런 벌도 주지 않았죠. 그냥 괜찮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라고만 했습니다. 중학교 때 민호가 돈을 훔친 적도 있었어요. 금내의 지갑에서 5만 원을 몰래 가져갔죠. 금내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대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민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서 경찰서에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금내는 밤새 경찰서 앞에서 울며 사정했습니다. 결국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시켰죠. 민호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금내는 생각했습니다. 아들이니까, 내 새끼니까 엄마가 감싸줘야지.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집착이었어요. 아들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은 금내 자신의 잘못이기도 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민호는 어른이 되어서도 잘못의 대가를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금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들을 괴물로 만든 건 결국 자신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금내는 눈물을 닦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 끝이 희뿌옇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례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를 포기할까요? 아들이니까 그냥 용서해 줄까요? 지금이라도 없던 일로 하고 다시 가정부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금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어요. 아니, 용서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벌을 받아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지금이라도 아들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 줘야 했습니다. 평생 감싸주기만 해서 민호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번에도 용서해주면 민호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를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방치였습니다. 금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은가락지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금례의 정신을 깨웠어요. 여보, 나 이제 알겠어. 부모라고 해서 자식의 잘못을 덮어주면 안 되는 거였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었어. 미안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금례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했던 눈에 빛이 돌아왔어요. 서글픔 위에 단단한 결의가 덮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어요. 대신 턱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금례는 은가락지를 다시 손가락에 끼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링거대를 붙잡고 한 발짝씩 걸었습니다. 창가로 다가갔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수평선 너머로 붉은 햇살이 번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햇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눈을 감았어요. 부모라는 이름의 굴레를 여기서 끊겠어. 금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자식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못에는 벌이 따라야 해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금례는 눈을 떴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3년간 숨겨왔던 독종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눈빛이었죠. 금례야. 오 여사가 깨어나 금례를 불렀습니다. 금례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금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나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아. 오 여사가 금례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어젯밤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었어요. 무너져 내리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냉혹한 심판자였죠. 오 여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그게 내가 아는 서금례야.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오늘이야. 오늘 다 끝내. 그날 오후 금례는 서초동 빌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였어요. 오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렸지만 금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끝내야 해. 빌라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사람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금례의 변호사 2명, 그리고 검찰에서 나온 수사관 3명이었습니다. 금례는 그들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어요. 금례는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가구들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이 집은 금례의 것이었어요. 정확히는 금례가 고용한 대리인 명의였지만요. 금례는 거실 한가운데에 의자 하나를 가져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검은색 가죽 의자였어요. 마치 재판장의 판사석 같았죠. 금례는 그 의자에 앉아보았습니다. 거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금례는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민호의 대리수술 증거, 리베이트 내역, 사망보험금 서류, 약 바꿔치기 증거, 세이의 유품 절도 증거, 카드 사용 내역.
이순자의 40년 전 횡령 증거와 최근 주식 조작 내역.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금내는 시계를 확인했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가족들의 비행기는 저녁 6시에 도착할 예정이었죠. 공항에서 집까지 오는데 1시간 반. 7시 반쯤이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금내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세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세희야, 어머니가 많이 아파. 빨리 집으로 와.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공항에서 바로 갈게요. 무슨 일이에요? 금내는 피식 웃었어요. 미끼를 물었습니다. 세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자신이 돌아갈 집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금내는 거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3년 동안 무릎 꿇고 닦았던 대리석 바닥, 부엌 구석에서 찬밥을 먹었던 자리, 다용도실 옆 작은 쪽방, 모든 곳에 굴욕의 기억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로 끝입니다. 금내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오 여사가 옆에 다가왔습니다. 준비 다 됐어.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민호가 유럽에서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기였죠. 어머니를 정신병원에 가두고 재산을 빼앗으려던 계획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금내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증거물 중 하나였습니다. 수사관이 금내에게 다가왔어요. 회장님, 체포영장 준비됐습니다. 서민호 씨는 의료법 위반과 횡령 혐의, 이순자 씨는 사기 혐의입니다. 금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을 체포시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금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론을 되새겼어요. 잘못에는 벌이 따라야 한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거실에는 조명만 켜져 있었죠. 금내는 검은 의자에 앉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시 반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금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거든요. 금내가 바꿔놓았죠.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왜 안 맞아? 세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벨을 눌렀어요.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금내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검은 캐시미어 코트,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은빛 머리카락. 더 이상 초라한 가정부가 아니었어요. 금내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디딜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내는 현관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간 참아왔어요. 3년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그 3년의 결실을 거둘 시간이었죠. 금내는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민호와 세희, 손주들, 그리고 이순자가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죠. 금내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서 와. 기다리고 있었어. 문이 열리자 가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낯설었거든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바닥을 닦던 노인이 아니었어요. 검은 캐시미어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두른 당당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세희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금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세희의 뺨을 힘껏 때렸습니다.
마른 뺨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어요. 세희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볼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죠. 뭐야? 미쳤어요. 금례가 세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네 밑에서 종살이했어.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었거든. 세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금례가 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내 남편 유품 어디다 팔았어? 금리는 녹였더라. 은가락지는 내가 10배값 주고 찾아왔어. 세희가 바닥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금례가 민호를 바라보았어요. 민호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민호야, 네가 내 약 바꿔치기 한 거 알아? 치매 유발 수면제였더라. 민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알아. 금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보험 증권이었어요. 피보험자 서금례, 사망보험금 20억, 수익자 서민호. 네가 날 천천히 죽여서 보험금 받으려고 했지. 민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더듬거렸어요. 엄마,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게. 금례가 손을 들어 민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설명은 검찰에서 해. 그 순간 거실에서 수사관들이 나왔어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서민호 씨, 의료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민호의 양팔을 잡았어요. 민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제발. 나 의사라고.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 금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네 면허는 곧 취소될 거야. 대리수술 증거 다 있어. 금례가 이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자는 현관 구석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금례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이순자 씨 40년 만이네. 이순자의 눈이 커졌어요. 금례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서금례.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나야. 40년 전 내가 내 돈 들고 튀었지. 그 돈으로 잘 살았더라. 이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례야, 제발. 그때 내가 어렸어. 용서해줘. 금례가 피식 웃었어요. 용서. 40년 동안 그 말 기다렸어. 금례가 수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순자 씨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순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세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금례가 세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마찬가지야. 시어머니 유품 절도, 재산 횡령. 고소장 접수했어. 세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손주들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금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어요. 민호가 끌려가기 전에 금례를 돌아보았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네 아들이잖아. 금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니까 이러는 거야. 네가 잘못하면 벌 받아야지. 그게 부모돌이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금례는 돌아서지 않았어요. 민호가 수사관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순자도 뒤따랐죠. 세희만 거실에 남았어요. 금례가 세희 앞에 섰습니다. 가정부가 필요하다고 했지. 감옥 가서 공짜 밥 먹으며 평생 청소나 해. 세희가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금례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오 여사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오 여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검은 세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백미러에 비친 대저택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금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 여사가 금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잘했어. 이제 끝났어. 금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어머니의 마음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었죠. 금례는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만졌어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끝났어요. 금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6개월 후 울진 바닷가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탁 트인 동에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하얀 담장에 빨간 지붕을 얹은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빨간 우체통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나무 평상이 놓여 있었죠. 평상 위에서 두 노년의 여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금례와 오여사였어요. 금례는 편안한 면바지에 체크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화려한 코트도 진주 목걸이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3년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주름 사이로 건강한 혈색이 돌았고 눈가에는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죠. 오 여사가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여기 공기 진짜 좋다. 서울하고는 다르네.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파도 소리 들으면서 자니까 잠도 잘 오고 바다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금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짠내 나는 바닷바람이었어요. 서울의 매연 냄새와는 완전히 달랐죠. 금례는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빌딩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 작은 바닷가 마을로 내려왔어요.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마당 한쪽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습니다. 간판에는 서금례의 인생 곰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례가 직접 끓이는 곰탕집이었죠. 매일 아침 금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와인 자국을 닦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손님들에게 대접할 곰탕을 끓이기 위해서였습니다. 큰 솥에 사골을 넣고 밤새 푹 고아낸 국물은 우윳빛으로 뽀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금례의 곰탕을 좋아했습니다. 어부들이 새벽에 고기잡이 나가기 전에 들렀고 할머니들이 점심때 모여와 수다를 떨었죠. 금례는 그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하며 행복을 느꼈어요. 오 여사가 물었습니다. 민호 소식 들었어. 금례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민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횡령, 그리고 존속살인 미수까지. 면허도 취소되었죠. 세인은 이혼 후 친정으로 돌아갔고 이순자는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금례가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면회 신청했어. 다음 주에 가려고. 오 여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려고. 진짜?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니까. 잘못하면 벌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아들이야. 형 다 살고 나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금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들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어요. 미워해도 피는 못 속이는 거였죠. 다만 이제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오 여사가 금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대단해. 나였으면 못했을 거야. 금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바다 위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수평선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금례는 손가락에 은가락지를 만졌어요. 여전히 손가락에 끼고 있었습니다. 금례는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간의 굴욕, 3년간의 계획, 그리고 심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금례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서금례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금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당을 가로질러 담장 앞에 섰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금례는 두 팔을 벌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어요. 금례는 활짝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3년 만에 짓는 진정한 웃음이었어요. 오 여사가 뒤에서 물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아? 금례가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그냥 살아있어서 좋아. 내 이름으로 살아있어서. 오 여사도 웃었습니다. 두 노년의 여인은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 멀리서 갈매기가 울었어요. 파도 소리가 리듬처럼 들려왔습니다. 금례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서금례의 인생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73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드리고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인생바램 채널이었습니다.